그래서 저소득층을 제가 아까 좀 잘 못 봐가지고, 저소득층은 호이트는 고소득층의 접근성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된다? 고소득층. 그래서 옳은 거는 디귿 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이 4번이에요 옳은 거 찾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옳은 거 찾기. 기억은 제가 컨버스는 시간거리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거리는 허프가 시간거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193페이지 점포의 종류인데요.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위치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나요? 동그라미 2번에 193 보이세요? 네. 이 점포의 분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에 따른 분류. 두 번째는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예요.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를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 이렇게도 표현해도 됩니다.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점포의 분류가 나오면 크게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고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위치에 따른 분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집심성 점포, 산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는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집심, 산재, 집재,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위치에 따른 분류고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은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점포의 분류도 우리 상권, 이 상업입지론에서 시험에 출제가 좀 자주 되는 편이에요. 자주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상권 이론에서 한 2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보통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고 이론이 하나 나오는데, 이론이 나올 때는 점포의 종류라든지 아까 우리 상권 이론 있죠? 거기서도 이론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집심성 점포 먼저 뜻부터 알아야 돼요. 자, 집심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심이라는 게 있잖아. 심,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심. 그럼 집심성 점포는 중심에 위치한다 이 얘기겠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집심성 점포 배우지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중심에. 그러니까 집심할 때 심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배우지라는 건 아까 상권이라 그랬잖아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거기 중심에 위치하는 점포를 뭐라 부른다? 집심. 뜻 아셔야 되고요. 종류도 알아야 돼. 유형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자, 교재 봅니다. 얘 보세요. 얘가 시험에 얘를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다른 것들도 많지만 특히 도매점 줄치시고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 서점 대형 극장, 대형 서점, 대형이란 글자 들어가면 네, 집심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예요. 저는 산재부터 할게요. 이거하고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산재는 산자가 뭘까? 산. 흩어진다는 뜻이죠, 이거. 분산할 때 그 산이란 말이야. 산. 산재성은 흩어지는 게 유리한 점포예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유리한 점포예요. 뜻은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얘가 중요하다고, 얘. 뭐 산재라는 거 흩어진다는 건 다 아니까. 그래서 산재성 점포에 보시면 분산 입지 이런 말 보입니까? 흩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상권이 안 커.
상권이 작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어 가지고 제 살 뜯어먹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파점 줄치고요. 자파점 시험에 잘 내죠. 자파점.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니까 이발소 보이세요?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은 다 산재성이에요. 흩어져 있어요. 자, 이제 그 위에 집재성 있죠. 집재성은 뭐냐면 동일한 업종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학생동 가구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죠. 이걸 집재성 점포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점포. 동일 업종들이 한 곳에 모인다. 집재입니다. 집재. 산재는요. 동일한 업종들이 모여 있으면 안 돼. 흩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집재성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아까 가구점도 들어가요. 가구점이. 자, 거기 보시면 집재성 점포. 가구점이라고 맨 뒤에 있죠. 가구점 줄치고요. 금융기관, 관공서, 가구점, 또는 여성 보세 의류점 있잖아요. 우리 삼산동에 가면 보세 옷가게들 같이 모여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 위에 그래서 집심성에 피복점, 의류점이 혼돈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집심성에 아까 의류점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대형 의류점 그러잖아? 그럼 집심이 될 수 있어. 대형 그래버리면 가운데 있단 말이야. 대형들은. 근데 여성 보세 가게 같은 경우는 집재성이 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그게 헷갈리니까 잘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재성에서 잘 내는 게 뭐가 있냐면 관공서, 금융기관, 보험회사, 가구점 이런 거 잘 내요. 자,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뭐냐면 동일 업종들이 모여 있어요. 동일 업종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에 모여 있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거야. 아까 동일 업종들이 모이는 건 집재라 그랬잖아. 집재성 점포라 그랬잖아요. 근데 동일 업종들이 모이는데 어디에 모이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모이는 거야. 그래서 국부적 집중성 점포를 얘기할 때는 그 뒤에 보면 국부적 중심지 보입니까? 찾았어요? 줄 치세요. 국부적 중심지 이런 말 나오면 뭔데? 국부적 집중성 점포야. 이거는 답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어구점이에요. 어구점. 낚시용품점 있잖아요. 자, 낚시용품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로 바닷가에 있겠지. 그게 국부적 중심지란 뜻이야. 낚시 도구점이 산에 있을 수는 없잖아. 맞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어구점 보이시죠? 자, 농기구점. 농기구점도 농촌에 있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거기 종묘점 보이세요? 종묘점이 뭔데? 그거 씨 파는 데잖아요. 모여있어요. 특정한 장소에 모여있지 아무데나 막 모이는 게 아니라고 얘들은.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구매 간섭에 의한 분류인데 이건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 편의품점은 어떤 걸 취급할까? 편의품을 취급하겠지. 편의품을 취급하니까 뭐예요? 편의품점. 선매품점은 뭘 취급해? 선매품을 취급하겠지. 그 선매품점. 전문품점은 뭘 취급해? 전문품을 취급하겠지. 무슨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그럼 우리 뭐냐? 편의품이 뭡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편의품이 뭐예요? 물어보겠죠. 선매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전문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죠? 편의품은 한마디로 생필품을 얘기합니다. 생필품. 그래서 편의품점은 생필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생활 필수품을 판매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생필품점은 위치적으로 편의품점은 위치적으로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주로 중심에 있을까요? 흩어져 있을까요? 한 곳에 막 모여 있을까요? 뭐 산밑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 있을까요? 산재성이겠죠. 그래서 편의품점 일반적으로 분산 입지예요. 그래서 편의품점 보시면 거기 옆에 적으세요. 편의품 옆에다. 안 그러면 여백에다가 분산 입지 또는 산재성 점포 이렇게 적어두세요. 분산 입지합니다. 왜냐하면 상권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밑에, 줄 칠게요. 어디에 줄 치냐면, 저차 중심지 입지한다 보이세요? 네네네. 저차 중심지 입지예요. 그럼 어떤 구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에 들어가면, 자, 이 편의품점은 물건 살 때 고민하는 물건이다, 고민하지 않는 물건이다. 고민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구매 빈도가 높다, 구매 빈도가 낮다. 높아요. 자주 가는 거예요. 구매 빈도가 높아요. 고민 별로 안 하고요. 쉽게 사는 물건이 내 말입니다. 구매 빈도가 높다? 맞아요. 그래서 저차 중심지일수록 구매 빈도 높다고 그랬잖아, 제가. 상권의 규모는 크다, 상권의 규모는 작다. 작아요. 그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선매품점입니다. 선매품점은 선매품 파는 곳이에요. 그럼 선매품이 뭐냐면 비교하는 물건들이야. 비교를 많이 하는 것들이야. 거기 보시면 선매품점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고객이 상품의 가격, 모양, 품질 등을 여러 상점을 통해 줄칠게 비교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비교 동그라미하고 별표예요. 비교 나오면 선매품이에요. 비교 나오면 선매품이에요. 그럼 우리 대표적인 선매품이 뭐가 있어? 여성 의류 선매품이에요. 전자제품 비교합니까? 뭐 심하게 비교하지 우리가. 보석도 비교합니까? 여자분들 보석 비교하는 게 낙이잖아요. 옷도 비교하는 게 낙이고 재밌잖아요,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선매품이라고 그래요. 그럼 선매품점은 어떻게 위치를 할까요? 위치적으로. 집중하겠지, 일단. 비교하게 되니까 떨어져 있어 봐봐. 비교하기가 쉬워요. 붙어 있어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옷 한번 비교해보고, 옆집 가서 비교해보고, 다 비교해보잖아요. 그래서 이 선매품점은 기본적으로 집재성 점포 유형을 띠고요. 대형 옷가게나 대형 보석점 같은 경우는 집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집심과 집재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집심, 집재성 점포가 많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비교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상품이다. 그렇다 보니까 표준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표준화 어려워요. 표준화 어려워요. 그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취미 같은 게 잘 반영이 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려워. 자, 전문품이에요. 자, 전문품은 뭐냐면 줄부터 치고, 자, 고객이 상품의 특수한 매력을 찾아 줄칠게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 줄칩니다.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시간이나 비용 이런 거 신경 안 써. 멀어도 간다 안 간다? 가요. 멀어도 가요. 자, 일단 낚시 광해야. 울산 분인데 낚시 광해야. 근데 인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낚시점이 있대. 전화가 왔어. 사장님, 이번에 신상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10개 들어왔습니다. 리미티드 한정판입니다. 인천 간다 안 간다? 그걸 전문품이라 그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문품점은 구매를 위한 시간이나 비용에 신경 안 써.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다. 멀어도 갈게 이 말이야. 멀어도 갈게. 멀어도 갈게. 그럼 어떤 것들이 되냐? 이 전문품은 앞에 고급이 다 붙어. 고급 가구점, 고급 양복점, 고급 낚싯대. 아시겠어요? 고급 향수점. 그 밑에 보시면 고급 돼 있죠? 그렇습니다. 종류는 고급이란 글자 들어가면 되니까 안 헷갈리는데 시간이나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다.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된다? 전문품. 비교한대. 비교. 선매품.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매품, 이게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중에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디가 제일 멀까? 그래, 인천까지 간다 했잖아, 지금 인천까지. 맞아요. 얘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제일 멀어. 그 다음 이거. 얘는 제일 가까워. 맞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우리 교재가 앞으로 가보시면 제가 이게 설명드리고 이제 하려고 할까. 자, 우리 교재 183이에요. 찾았어요? 자, 그리고 니은이 아까 재화의 도달글이 있었죠? 그리고 밑에 최소 요구치 있지 않습니까? 최소 요구치는 보니까 크기가 나오죠, 지금?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나오잖아요. 그럼 재화의 도달글이도 순서가 이거 똑같습니다. 재화의 도달글이. 제일 멀리서 온단 말이에요. 전문품점은. 멀리서 온다.
그러니까 외제차를 살려면 만약에 양산 사람들은 외제차 매장이 없잖아. 울산이나 창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울산도 요즘 외제차 매장이 많이 생기고 있던데, 그죠? 그럼 제가 지금 전문품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제차 판매하는 곳은 전문품이야. 고급 자동차 팔고 있잖아요. 제가 도달 보니까 멀죠? 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점포의 분류 봤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단순 암기에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4페이지 볼까요? 자, 기본 예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집심성 점포는 집심, 중심이란 말이 나와야 돼.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이다. 이 뭐예요? 집재죠. 집재. 같은 업종이 모여, 집재. 같은 업종, 모여. 네. 집재죠. 선매품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뭡니까? 전문품이죠.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3번. 집재성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 국부적 중심지라는 말이 나왔네. 국부적 집중성 점포죠. 국부적 중심지 나왔으면 집재성이 아닙니다. 틀렸고. 4번에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다. 맞습니까? 산재성 흩어진다고 그랬죠. 분산 입지. 산재성 분산 입지. 자, 5번요. 전문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란 말 나왔네. 비교는 뭐라고요? 선매품.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5페이지인데요. 자, 195페이지 보시면 그 2번에 보충학습에 2번에 소비자 분포기법 그래가지고 나와 있나요? 이거 별표 하나 하세요. 자, 이건 왜 제가 별표를 하라고 그러냐면 시험에 많이 안 나와. 얘는 지금까지 많이 나온 적 없어요. 그런데 얘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나온 적은 없지만 넬슨처럼 얘도 이론으로 한 번씩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두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CST 보시면 거기 뭐 영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닉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 스파팅 거기다가 위에다가 점 이렇게 적어요. 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그 점이야. 자, 왜 점이라는 말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CST 기법은 이런 거예요. 지도예요. 울산 지도야. 아니면 남구 지도라 그래도 괜찮아. 울산 너무 크니까 남구 지도가 있어요. 자,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잖아요. 그럼 고객하고 대화를 나눠. 좀 고급스럽게 인터뷰를 해. 고객하고 마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야.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야암동에서 왔는데요. 그럼 야암동에 점을 찍어. 여기 야암동이야. 야암동. 뭘 찍는다고? 점, 스파팅, 점을 찍어요. 그래서 고객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죠. 근데 고객들이 주인이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하잖아. 요즘 이제 구매 카드 같은 거 써라고 요즘 가면. 맞아요. 뭐 샘플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뭐 적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나눠서 그 고객의 주소를 제가 나중에 교재에 체크해 드릴 겁니다. 주소를 도면에 점을 찍습니다. 점을. 그러다 보면 이제 점을 찍다 보면 여기는 점이 많이 찍혀 있을 거고 여기는 이 정도 있고 여기는 점 없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점이 많이 찍혔다는 건 뭐야? 저기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상권이구나. 상권이 고객이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점이 하나도 없네. 우리의 주요 상권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그래서 CST 기법은 고객의 주소를 도면에 점을 찍어 가지고 상권의 크기를 측정해 보는 그런 기법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점을 찍다 보면 이제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기존 고객들에게 우리가 가서 뭐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되지. 여기 가서 기존 고객 감사 행사하면 안 되잖아. 아무도 없는데. 맞습니까? 자, 신규 고객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일로 가야지. 맞아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나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죠. 자, 교재 볼게요. 그게 답니다. 중요 내용이. 자, 소비자 분포 기법.
자, 1번에 애플봄 줄 하나 쳐볼게요. 사람 이름이에요. 애플봄 사람 이름이에요. 애플봄이라는 교수가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2번에요.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상업시설의 방문 고객을 샘플링하여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줄칩니다. 주소지 분포를 도면에 나타냄으로써 점 찍는다는 얘기예요. 줄쳤어요. 그 뒤에 상권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상권 파악 기법 줄칩니다. 그러니까 CST 기법은 점포를 방문한 고객들의 주소를 도면에 점을 찍어가지고 상권을 파악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인데 그걸 한글 묶어가지고 그냥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여기 3번에 있네.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유용하다 보이세요? 동그라미 3번에 광고 및 판촉 전략 수립에 유용하다. 찾았습니까? 네, 그 정도만 줄칩니다. 밑에 4, 5, 6번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분석 있죠? 이거는 3월달에 하겠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된다. 3월 이후에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7페이지입니다. 자, 197페이지 보시면 공업지 입지론이라고 나오나요? 네, 이제 공업 입지론이에요. 지금까지 상업 입지론 다 했고요.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에서 뭐 했나요? 상권 이론 했죠. 상권 이론 4개 했어요.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 허프 이 4개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점포 종류 했습니다. 점포 종류 중요하다고 그랬고 CST 기법에 대해서 봤어요. 이 정도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 공업 입지론. 페이지 197페이지. 그러니까 공업 입지론이 뭐겠어요?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될까 이 말이죠.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될까? 어디에 공장을 짓는 게 제일 좋을까?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원료를 갖고 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내다 주는 게 공장이죠. 그럼 결국 공장이라는 거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자, 이윤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이윤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게 이윤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을 최대화시키든지 비용은 어떻게? 최소화시키든지 그래 이윤이 극대화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공장의 입지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수익 극대화 관점이고 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게 비용 최소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보는 게 배버야. 배버. 수익 최대화가 레시야. 레시. 사람 이름 또 나온다, 그죠? 배버가 훨씬 중요하다. 배버. 레시는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배버의 공업입지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배버의 공업입지론. 자, 우리 197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나옵니까? 네. 최소 비용. 최대 비용 그러면 안 되겠죠?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러면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급자 입장일까요? 수요자 입장일까요? 비용은 공급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 사면서, 여러분 수요자잖아, 물건 살 때. 여러분들이 무슨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살 때,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비용은 누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야? 공급자가. 그래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급자 입장이다. 공급자 측면이죠. 공급자 측면이에요. 그럼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 어떤 이론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공장을 어디에 지어라? 공장은 어디다 지어야 된다? 비용이 최소인 지점에 공장을 지어라. 이게 최소 비용 이론이야.
맞아요? 공장은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게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결론이야, 그게. 자, 그럼 이제 비용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 비용은.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수송비도 있을 수 있고, 원재료비도 있을 수 있고, 비용의 항목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배버가 생각하는 비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배버가 고려 항목이야. 배버의 고려 대상. 수송비. 운송비라 그래도 돼요. 인건비. 인건비를 임금이라도 됩니까? 집적이익. 이 세 개가 고려 대상이에요. 배부의 고려 대상은 뭐라고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이 세 개를 가지고 해. 이 세 개를 가지고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가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해요. 뭐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수송비. 그래서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곳에 공장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과정을. 자, 우리 19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9페이지 폈습니까? 위에 보니까 무슨 그림 같은 게 하나 있죠?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시험에서 이 그림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한번 일단 보면 돼. 가볍게 보세요, 한번. 자. 여기가 A 원료 산지야. A 원료 산지. 여기는 B라는 원료가 나는 원료 산지예요. 자, 여기는 시장이 있어요. 시장. 내가 이제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공장은 A 원료와 B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공장으로 A 원료와 B 원료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어디로 갖고 간다? 시장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장을 여기 짓는데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갖고 오려면 뭐가 들어요? 수송비. 여기서 갖고 오려면 뭐가 들어요? 수송비. 이건 원료 수송비죠. 그럼 여기 이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수송비야? 제품 수송비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수송비라는 거는 원료 수송비가 있고 또 무슨 수송비가 있어? 제품 수송비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수송비라는 거는 거리가 멀면 수송비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많이 들죠. 무게가 무거우면 수송비 많이 들까요, 작게 들까요?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꼭 그렇진 않아. 다이아몬드 무거워, 가벼워. 다이아몬드 무겁지. 이거보다 훨씬 다이아몬드 가볍죠. 이게 훨씬 무겁잖아. 다이아몬드 수송비가 비쌀까? 이 수송비가 비쌀까? 요즘은 그래. 근데 이 당시 베이버가 살던 시대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수송비가 높다 이렇게 봤거든. 수송비는 거리와 무게에 비례해요. 안 중요해. 그냥 적은 거야,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안 중요해. 1번, 2번 일단 중요해. 자, 한번 봅니다. 그러면 공장을 여기 지을 수도 있고, 여기도 지으라고 생각해 보실 수 없어요. 그럼 여기 지어도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들겠죠? 맞습니까? 그럼 배버는 일단 공장을 어디에다 먼저 짓는다 생각하냐면 수송비가 가장 작게 드는 곳에 일단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수송비가 가장 작게 드는 곳은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밥 먹고 하는 게 연구인데 할 수 있잖아. 여기 지으면 수송비가 얼마 들까? 여기 지으면 얼마 들까? 할 수 있어, 없어? 계산 다 해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있지? 있다고 빨리 해주세요. 있지? 그래, 저분 계속 안 찍을 거 아니야, 지금.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찾았다. 여기다, 여기. 그럼 여기 어디라고? 최소 수송비 지점이야.
그럼 여기 저까지 원료 수송비 들겠죠? 여기 저까지 뭐가 들겠어요? 원료 수송비. 여기는 무슨 수송비? 제품 수송비. 이렇게 들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제일 먼저 찾는 걸 뭘 찾는다? 최소 수송비 지점을 먼저 찾는단 말이야. 오케이?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여기는 수송비는 제일 싸. 근데 인건비가 제일 싼 곳은 아니야, 여기는. 수송비만 싸.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살아. 인건비가 싸. 그래서 여기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는 안 싸. 그럼 여기는 인건비가 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옮겨볼까? 이런 생각해, 안 해? 하지. 그렇잖아요. 생각해봐봐.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야. 내 같아도 하겠어, 저런 거는. 이 사람 좀 빨리 태어났을 뿐이야. 그러면 옮기면 인건비는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뭐가 늘어나? 수송비는 늘어나. 왜냐하면 여기가 최소 수송비 지점인데 여기를 떠나는 순간 수송비는 늘어나죠. 그 대신 뭐가 줄어들어? 인건비가 줄어들어. 그럼 생각해봐봐. 저로 옮기면 인건비는 10원이 절약되는데 수송비는 20원이 늘어나. 그럼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기지. 여기가 더 싼데 지금. 근데 저로 옮기면 인건비가 20원이 절감되는 대신에 수송비는 10원 증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옮겨야지. 맞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번은 맨 먼저 수송비가 제일 작게 드는 곳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인건비가 제일 작게 드는 곳이 어딘지 찾아봐. 찾아보고 나서는 옮겼을 때 만약에 더 비용이 줄어들면 옮기는 거고, 안 줄어들면 안 옮기는 거야. 오케이?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송비가 더 손해기 때문에 안 옮기기로 했어. 또 보니까 여기는 내하고 비슷한 공장들이 막 모여 있어. 집적에 있더라는 거예요. 집적. 내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절로 가면은 좀 전기요금도 싸고, 내 혼자 전기 끌어 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전기요금도 좀 싸게 쓸 수 있고 수도요금도 좀 싸게 쓸 수 있고, 그걸 집적 이익이라 그래요. 모여있는 이익. 네? 동종 유사업 정도로 모이면 이익이 크다고 그랬잖아 아까. 집적 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절로 옮겼을 때 집적 이익이 한 30원이 발생해. 근데 수송비는 40원이 증가해. 그럼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기지. 근데 집적 이익이 더 커. 그럼 어떻게? 옮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배번은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간다.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한다? 최소 수송비 지점을 찾는다. 그 다음에 뭘 고려해? 인건비. 그 다음 뭐? 집적이.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아직 그림은 제가 다 안 그렸지만 교재부터 볼게요. 198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양가로 이번에 디귿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거 보이세요? 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맨 먼저 최소 운송비 지점을 찾아. 순서야, 순서. 그리고 운송비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지점을 찾아.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그리고 나서 또 뭘 찾는다? 최대 집적 이익을 찾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 알아야 되는 건 먼저 순서 알아야 된다. 운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 순서. 순서. 그리고 운송비는 비용이니까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소. 노동비도 비용이니까 최소. 집적 이익은? 그렇지. 예전에 집적 이익을 최소로 낸 적이 있어요. 그 집적 이익이니까 당연히 최대겠죠. 맞아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시험에 계속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다른 데로 공장을 옮기면 수송비가 감소한다, 수송비가 증가한다? 증가해. 그럼 만약에 1로 옮겼더니 수송비가 10원이 증가해. 10원이 증가해. 요로 옮기니까. 그럼 요리로 옮겨도 10원이 증가해. 자, 1, 2로 옮겨도 10원이 증가해. 그러면 요거를 쭉 이렇게 연결하면 전부 다 수송비가 얼마씩 늘어나는 겁니까? 전부 똑같이 10원이 증가하는 거를 연결한 선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제가 20원 이렇게 적었어. 그럼 이 의미는 뭔데? 여기서 공장을 옮기면 운송비가 20원이 늘어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똑같이 20원이 늘어나는 선이죠. 점이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등비용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비용선. 자, 등비용선은요,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입지를 바꿀 경우 자, 여기에 추가되는 들어가야 될까? 절약되는 들어가야 될까?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수송비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증가된다고 그랬죠. 여기 추가되는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일까요? 절약되는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일까요? 추가되는입니다. 증가되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공장 입지를 바꿀 때 늘어나는, 추가되는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 부른다? 등비용선. 저기 절약되는 그러면 안 돼요. 저 바꾸면 어려워요. 여러분 못 찾아내. 신경 안 쓰면. 그러면 등비용선 나오면 추가되는인지 절약되는인지를 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어렵다. 지금까지 안 나와서 그렇지. 추가되는이랑 저 자체는 지문에 나온 적 있어요. 답으로 안 나오고 그냥 나왔을 뿐이야. 근데 저런 것도 글자 바꿀 수 있어. 바꾸면 못 맞춘다. 10명 중에 5명 못 맞춰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9페이지 그림을 보면요, 거기 등 운송비선 적어놨죠. 이게 등 비용선이에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외국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등 운송비선, 등 비용선 다 괜찮아요. 그럼 이 등 운송비선은 추가되는이다, 절약되는이다? 추가되는 딱 적어놔. 그냥 추가되는이야. 운송비. 그럼 거기 10원, 20원, 30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점 P로부터 운송비선이 10원 늘어나고 20원 늘어나고 30원 늘어나는 거 연결한 선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보시면 글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부터 한번 글자 보입니까?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니까 그런데 보이세요? 만일 L 지점으로부터 공장을 이전할 때 수송비가 15원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P로부터 L로 바꿀 때 수송비가 15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를 떠나면 다 수송비가 다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야, 증가. 그러니까 그 증가되는 금액이 똑같아지는 점을 연결한 선을 뭐라 부른다? 등 운송비선, 등 비용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 교재 등 비용선에 대한 그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어요. 배부는. 그럼 배부 정리? 배부의 무슨 이론이다? 최소 비용 이론. 최소 비용 이론. 그럼 뭔데? 뜻이 뭔데? 공장은 생산비가 가장 작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그럼 생산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을 고려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찾아간다? 순서?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 이 순서가 사실 더 중요해. 그리고 수송비니까 최소, 인건비니까 최소, 직접이익이니까 최대, 등 비용선 나오면 추가되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래시야. 왠지 강아지 이름 비슷한데 래시. 래시는 뭐냐면 공장을 지을 때 비용이 최소되는데 짓지 마. 그게 아니고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곳에다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곳에. 그러면 그 비용일까 수요일까?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을 지어라. 고객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래시는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199페이지 나오네요. 197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래시의 최대 수요율은 보이세요? 최대 수요죠. 자, 기억입니다. 줄 치면 됩니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이렇게 줄치면 되겠어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밑에 괄호 안에 적어놨네. 판매 수입의 극대화. 무슨 말이야? 가장 잘 팔 수 있는 곳. 됐나요? 이거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가적으로 몇 개만 더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레시의 최대 수요로 나오면 가장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아시겠죠? 최대 수요 이론, 시장 확대 가능성, 이걸 기억하면 돼, 레시는. 자, 이제 지금도 얘기하는 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중요도는 좀 떨어져. 자, 니언 볼게요. 198페이지, 니언. 찾았습니까? 매일 니언 있잖아요. 니언. 자, 그 줄 하나 칠게요. 수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수송비를 누가 부담한다고? 소비자. 택배비 부담, 이거예요. 현대말로 따지면 택배비 본인 부담. 아시겠어요? 그럼 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져 작아져? 그렇지. 택배비를 내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 만약에 서울에서 가구점을 가구를 배송하는데 울산에 오는 택배비하고 제주도 가는 택배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니까 거리가 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그래서요, 그 밑에 보시면 수요량은 중심지로부터 멀수록 수요량이 적어 보이세요? 보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줄칩니다. 거리와 수요량이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에 있어요. 우리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잖아요. 얘는 거리와 수요량이 반비례다. 왜? 수송비를 누가 부담하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니까.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99페이지에 레시의 공간 원추 모형에 수요 콘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면 3월달에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 19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통합이론이라고 나와 있나요? 통합이론 자볼게. 자, 공업입지론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윤을 극대화되려면 수익이 최대화되든지 비용이 최소화되든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수익 극대화의 관점이 누구고요? 레시, 시장 확대 가능성. 비용 최소화는 베버가 맨 먼저 이걸 얘기해. 공업입지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누구라고? 베버야, 베버가 공장은 최소 비용 지점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시가 반대한단 말이야. 비판. 항상 먼저 얘기한 다음에 비판이 따라. 그럼 레시는 뭐 비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지. 야, 비용보다도 판매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겠지. 왜냐하면 베버는 공급자 측면이라 그랬잖아요. 수요를 무시하거든요. 이 사람은 수요를 무시해요. 베버는 수요를 무시해. 아까 우리 그 버제스가 도로막 무시하듯이 얘는 수요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무시하니까 레시라는 사람이, 야, 수요를 왜 무시하냐? 수요가 중요하다. 그래서 발표한 게 뭐라고요?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그럼 내가 베버야. 최소 비용 이론 발표했어. 이분 레시야. 최대 수요 이론 발표했단 말이야. 그 옆에 계시는 분 어떤 말 할 것 같아? 야,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게 통합 이론이다. 컨닝했다, 얘는. 컨닝 안에는 잘 안 낸다, 시험에. 원조를 잘 낸다, 항상. 그래서 통합 이론은요, 미국의 그린넛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그린넛. 또 뭐라고 돼 있냐 보니까 공급 측면의 최소 비용 이론과 수요 측면의 최대 수요 이론을 통합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공장 어디 지어라는 거야? 수익이 최대화되고 비용이 최소되는 곳에 공장 지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맞습니까? 낼 수가 잘 안 내지. 이걸 내면 말도 안 되지. 참고로 아세요. 그러니까 통합 이론은 뭐예요? 베버와 레시 이론을 합쳤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9페이지에 공업지 입지 선정해 보면 원료 지향형 산업과 시장 지향형 산업이 있습니까? 찾았어요? 네, 여기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9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